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의 보험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와 전합니다. 신약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암 환자 수명이 3년 늘었다라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어서 이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역시나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와서 13월에 월급을 잘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 자산가가 유족생활보장 상속세 절세를 함께 다 하려면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 기사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신약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에서 신약 개발로 인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암 환자 수명도 최근 10년간 3년가량 더 길어졌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03년에서 2012년 국내에 출시된 의약품은 2005년, 2015년 평균 사망 연령은 1년 이상 증가시켰고 항암제는 같은 기간 수명을 3년가량 증가시켰다라고 하면서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무려 20.7%나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보 재정과 신약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 중증 환자에 대한 이 건보 재정과 건보의 어떤 혜택 갖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OECD 주요국 대비 절대적으로 그 의료비 지출이 낮은 반면에 그 약제비 지출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약제비 지출이 왜 이렇게 높냐라고 들여다보면 뭐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보다는 그 경증 약제에 대한 그 비용이 선도국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증 희귀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신약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재정을 확대한다라고 해도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좀 선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의 어떤 확대가 좀 더 실제 그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 훨씬 크게 다가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험학회 정책 세미나에서 뭐 요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LF 사태 같은 것이죠.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은 매출을 악화시키는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애프터 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쓰는 건 결국은 이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제품을 재구입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SNS상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매우 공감 가는 내용이고요. 특히 보험 쪽에서도 이 이제 어떻게 소비자 보호 쪽에 힘을 쓰는 것,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비용을 경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쪽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자, 재택 관련 기사로는 먼저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글로벌 국채 금리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의 채권은 반등하는 반면에 신흥국들은 하방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두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신흥국 자산이지만 지금 내년에 엄청나게 국채 발행에 대한 어떤 그 수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진국 국채 금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채권 펀드의 이제 성과를 보니까 북미 채권과 유럽 채권은 각각 그 2.32, 0.86 손실을 냈습니다. 근데 신흥국도 손실을 좀 냈지만 0.46으로 선방했다라고 하면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 뭐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 금리가 이제 급락하고 있었는데, 이 다른 길로 이제 방향을 틀은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약간의 어떤 스몰 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은 나아졌다라는 것이죠. 뭐 아직도 제대로 이게 확실히 전환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씩 이러한 그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국은 안전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면서 방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진국 국채가 약세로 돌아졌고 반대로 아직까지는 금리를 많이 주고 있고 또 달러가 약세를 피고 선진국 그 통화가 강세를 피면서 결국은 수요 문제로 이어지면서 선진국 채권들이 조금은 나은 그 이제 그 방향으로 투자에 대한 이제 대처로 이제 꼽히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조는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약간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긴 한데 무튼 방향성으로 따지자면 선진국 채권보다는 이제 신흥국 채권 쪽에 이제 조금 더 포트폴리오 갖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머니쇼가 폐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머니쇼 그 오픈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의 그 한국거래소 경영전본부 부장 차선호 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IMF 글로벌 경제 위기 세 번째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일본에 대한 어떤 불황 얘기를 언급하면서요. 재산의 20, 30%만 실물에 투자와 나머지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을 얘기하고 있고 가장 큰 핵심으로 꼽은 것은 고용의 이제 그 유연화. 다시 말씀드리면 어, 고용을 좀 더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정책의 실패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 오인 대신증권 부산센터 이사도 기대 수익을 좀 낮추고 고정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서 뭐 리츠 같은 것들이나 인컴형 투자 상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 금리를 내려서 돈이 갈 데가 없는데 결국은 이런 데 재테크를 하려면은 당분간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인컴형 자산에 좀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3월에 월급, 뭐 예전에 연금저축을 저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고, 연금저축이 과거에는 이제 뭐 소득공제에서 지금 세액공제로 변동이 됐는데, 13월에 월급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내가 낸 세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절세, 예, 가장 좋은 이제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재테크 영순이라고도 하죠. 세테크는요. 자, 저축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돈을 모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다시는 연금 저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주택 청약. 뭐 이제 근로자 조건이 있겠죠. 급여액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불입금액의 40% 한도로 연간 240만 원까지 이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넣은 금액은 연봉에 따라서나 소득에 따라서 15%, 1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또 추가 납입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같은 건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게 되면은 500만 원 한도로 또 우리가 사업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이제 소비 수단을 통해서 또 소득공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카드 쓰거나 체크카드 쓰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점을 넘게 되면 이제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제로페이가 올해부터는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고요. 40%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소비 금액 중 250만 원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재테크 하면 세테크고 세테크 하면 연말이고요. 연말 정산을 잘 활용해서 소비자분들, 고객분들의 이제 그 좋은 이제 재테크 방향을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가 여기서 이제 예시하는 게 뭐냐면 서울의 시가 55억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을 예정인 50대 A씨의 사례를 보자.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하면 30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현행법상 상속재산 평가는 아파트 등 시세 판단이 쉬운 경우를 제외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이제 평가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가 대략 6억 4천만 원 정도 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현금 자산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를 어떻게 내느냐? 결국은 이 납부 제한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을 매각해야 된다. 그래서 금매로 내놓으니까 실제 시세보다는 10억 낮게 45억에 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팔아버리면 이 자체가 이제 상속재산을 매기는 그러한 이제 신고 금액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 매각 대금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가 6억 4천이 아니라 12억 9천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손실이 있나요? 금매에서 손실 보죠. 세금 올라가서 손실 보죠.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걸 가입해 놓으면 이러한 상속세 재원도 마련할 수 있고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또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상속인으로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또 상속세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계약자가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예,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를 잘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심플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데서도 좀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뭐 정기예금 금리 1.7% 밑으로 툭 떨어졌다. 이게 뭐 늘 반영되는 게 이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계속돼서 변경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판 예금이나 모바일 예금 같은 걸 활용하거나 어떤 조건이 좀 있는 상품들 빨리 발품 팔아 찾으면 똑같은 그 저축을 가입해도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금리가 떨어져도 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는 거, 돈이 갈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난번에 종신보험으로 저축하는 컨셉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가장 큰 핵심이 금리가 떨어져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금리가 그 돈의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도 결국은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상품을 빨리 잘 찾아드리는 것도 소비자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존니 대표는 늘 이제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또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1970년대 전성기를 누린 농구 선수가 여기서 이제 그 나이키로부터 후원 제안 받고 이제 조건을 겁니다. 현금 10만 달러 받겠냐, 나이키 주식 10%를 받겠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 나이키가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10만 달러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나이키 시총은 1100억 달러가 됐고 10%를 받았다라면 현재 가치로는 13조 2천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늘 좋은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주식을 받았는데 이게 주식이 망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만 무튼 뭐 워렌 버핏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장기 투자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무튼 그런 걸 떠나서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일부 전문가가 뭐 노후에는 노후 준비를 해선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말들은 뭐 혐오하는 말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일수록 무조건 노후 자산일수록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죠. 나중에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은 맞는데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면 주식 비중을 무조건 높이는 게 좋다라고 저 무조건이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바이블이죠. 뭐 제레미 시겔이라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무튼 여기에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걸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 투자에 대한 어떤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에 대한 투자로서에 대한 어떤 그 교육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 어떤 장기적인 투자는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빼빼로데이인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